예, 반갑습니다. 우리 북새통, 우리 함께 자라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김창준님이란 분이 그 애자일 쪽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김창준님과 함께 이 내용들 우리 함께 좀 살펴봤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 그 애자일 책으로는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대부분의 애자일 책은 약간 좀 그 뭐 간반 보여주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요 조직 학습 조직에 관련된 얘기들이만 나와 있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책입니다. 여기에 핵심 화두가 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말이 어양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핵심 세 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건 학습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협력과 관련된 이슈이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함께 잘할 수 있을까? 접근 방식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는데 학습을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협력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날마다 반복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자세히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잘하기, 성장하기, 학습하기 요 이슈예요. 지금 불확실성 시대죠. 불확실성 시대라는 것은 이제 미래가 예측 안 되는 대표적인 시대인데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예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진주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그 백신 뭐 맞은 사람이 거의 한 40% 이상 육박을 했더라고요. 이게 전국에서 좀 수치가 높은데 아마 올 가을에 70%를 넘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측이 70% 넘겨도 코로나가 잡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 맨 처음에 백신만 나오면 뭐 백신 대충 한 절반만 맞아도 이제 코로나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다 맞고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 해갖고 기술의 진보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참 되게 난감해요.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통적 학습 방법은 뭐냐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대학교만 하더라도 4년간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핵심 뭐냐면 잘 훈련되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기억이 나오는데 그 국민조례 월요일 아침에 국민조회를 하잖아요. 국민조회가 언제 끝나냐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또 우리는 하면서 최소한 몇 명이 듣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때 이제 국민 아침 조회가 마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동자세로 그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학습에 갖고 있는 철학 중에 뭐냐면 학교에서는 일단 납득되지 않고 잘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익혀라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우리 불확실성 시대에는 전통적 학습 방법이 잘 안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저자는 야생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현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협력해서 배워야 되고 뭐가 뭐부터 시작된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료도 우리는 교과서라는 시험 범위라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자료도 무한정으로 돼 있고 적절한 평가 기준도 없고 정답도 없고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자주 바뀌기도 하는 이게 사실 현실 세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야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숙련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IT 업계 얘기도 하지만 좋은 개발자는 업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은가 이걸로 좀 따지고 묻는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차 미만의 신입 직원일 때는 경력이 낮은 사람이 어, 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해요. 그런데 한 5년 차나 10년 차 된 사람들은 뭐 5년 차나 10년 차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IT 업계에서는 실력이
초기에 한 2~3년만 지나고 나면 그 실력이 꼭 연수가 많이 됐다고 실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업무 수행 능력은 상관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됐다고 프로그램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뭐에 연관이 있냐? 직무 성과. 그다음에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그때 역할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연수가 오래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또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맨날 그 이빨 닦는다고 어, 뭐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이빨은 또 매일 닦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닦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과 가서 맨날 듣는 얘기가 칫솔질을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오래 한다고 스킬이 붙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 우주선을 띄우는 나사에서 사고 문제를 의 원인들을 좀 찾아봤더니 보통 직원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고 최고 경영진이 어떻게 플랜 잡아 이끌어 나가야다가 이 소위 말하는 성과 이거에 직접적인 연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식당 갔더니 친절하고 어떤 식당 가서는 친절하지 않다. 이것은 그 직원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나 그 식당이 가진 시스템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프로야구가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어, 도쿄 올림픽에서도 4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음주 사건 기타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 생긴다 이런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계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 개인의 성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프로야구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의 문제고 그다음에 구단주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짧은 주기의 피드백을 가지고 짧은 주기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짧은 주기가 적절한 타이밍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리 자기 개발. 이거 참 되게 재밌는 개념이더라고요. 복리가 뭔지 아시죠? 투자한 것들을 그 이자를 받으면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계속 반복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복리라는 제도인데 자기 개발도 그 복리 시스템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학습하고 배운 거가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일을 하고 그걸 얻게 된 걸 가지고 다시 선순환 구조로 다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회고,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에서 얼마나 잘 투자했는가 이게 자기 개발이죠. 그리고 이거를 적절한 포인트 때 성찰하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져야 자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거죠. 대부분의 조직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조직이 일을 합니다. 결과물을 냅니다. 근데 다음번에 그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첫 번째 일한 거의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러죠. 한번 사업을 운영해 봤더니 잘 안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사업할 때는 그럼 반영하려고 했더니 이런 얘기 합니다. 올 1차 연도 사업에는 이렇게 사업하기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못 바꾸고요. 다음번 사업 연도 시작됐을 때 그때 한번 반영을 할게요. 라고 해서 방금 했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반영을 안 해요. 일반 조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복리 조직 패턴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 결과물의 서비스를 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번 일을 할 때 그 결과물을 또 반영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고객한테 서비스 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서비스할 때 더 나은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성장하고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한 내용을 나 삶에 바로 적용하고 반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뭐냐면 배우는 거는 따로 일하는 건 또 따로 이러면은 복리의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을 실제 써먹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리의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철저히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자원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친구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같이 반영해라 이런 겁니다. 내 것도 이용하고 남의 것도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학습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반영해서 넣어라라는 것입니다. 잦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피드백하고 꼭 린 스타트업 과정과 너무 비슷해요. 린 스타트업 과정을 통해서 창업하듯이 린 스타트업 방법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라라는 거고 팀 성장을 이루라는 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장을 돕는 도구와 환경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북새통이라는 독서 클럽도 우리의 서로서로의 성장을 모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이런 도구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뭐 화두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막 좀 핵심 이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들어오면 뭐 사람을 대체한다, 뭐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사람이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선택할 행동 유형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매 순간 목표를 달성하기에 얼마나 성과를 이루는지가 파악 가능하고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 다른 요소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있던 행적들에서 기록할 데이터가 맞는 것을 가지고 자동화하는 것이 최적화된 게 인공지능인데, 근데 컴퓨터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것.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피드백하는 것, 댓글, 사람들의 평, 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잘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 그러니까 뭐 밀고 당기고 딜하는 거죠. 이 협상도 컴퓨터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설득하기, 삐진 사람 달래기, 뭐 이런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고 돌보기, 이것도 참 컴퓨터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면 목표가 분명하고 행동 유형이 분명히 정해진 것들은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로 암묵지를 많이 쓰거나 직관이 활용되거나 독창성을 발휘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도 디자인 싱킹, 액션 러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냥 팀 학습. 이것이 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맞는 툴킷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인과 달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 특별히 우리가 달인이 되길 원하는데 이 얘기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요. 매일 반복하듯이 실행한다고 달인 되는 거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빨을 닦지만 치과 가서는 양치질을 잘 못한다고 혼나잖아요. 달인이 되는 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실력이 좋아져야겠다라고 개선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양치질의 달인이 돼야지.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피드백. 너는 지금 양치질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피드백을 받아야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반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요리를 한다고 달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요리를 해야 되는지 동기가 분명하고 그 요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요번에 한 요리는 지금 어땠는지 다른 맛을 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다시 유튜브도 보면서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성장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전문가는 직관력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직관력 있는 전문가가 되냐 하면 옛날에 그 커너맨 교수가 썼던 Thinking Fast and Thinking Slow 그 책에서도 그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타당성을 높이는 논리 체계를 갖춘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풀든지 거기에 인과관계를 찾고 그다음에 규칙성을 찾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아서 타당성을 높인 다음에 피드백을 높여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세팅되면 그다음부터 직관을 위해서 의사결정 내리면 아주 직관력 높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타당성 높이기 위해서 인과관계 찾지도 않고 연구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안 받고 무조건 나의 직관력을 막 쓰잖아요. 너 이거 했어. 그냥 내 느낌이 이거 좋아서 해. 이 사람은 전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직관력만 의지해서 하지 이게 논리적 구조가 맞는지 따져보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드백 들어보지 않아서 전문가가 전문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문가 되었던 사람들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타당성과 피드백을 높이는 작업들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까요? 예, 잠깐만요. 이 화면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예,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두 가지 양날개 축이 있습니다. 그 가로축이 실력이고요. 이제 세로축이 이제 작업 난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업 난이도에 실력에 맞는 적절한 작업 난이도가 있어야 몰입이 되는데 실력은 있는데 작업 난이도가 낮으면 지루하다고 그러죠. 아까 사회자분이 그러셨잖아요.
지루할 때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실력은 갖췄는데 그보다 쉬운 일만 해서 그런 지루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불안할 때가 있다. 불안할 때는 이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되게 복잡하고 많은데 내 실력이 딸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일을 할 때 몰입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지루함을 느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실력을 높, 실력을 낮추든지 아니면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첫 번째 A1이죠. A1은 지루함에서 실력을 낮춰서 몰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죠. 운동할 때 내가 뭐 산행을 뭐 잘해요. 누구다 잘해. 그러면 그 실력을 낮추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한다든지 모래주머니 하면 무겁잖아요. 아니면 배낭을 무거운 걸 쥐고 한다든지 그러면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몰입하게 돼요. 왜냐면 평상시 내가 가던 몸보다 더 많은 무거움을 갖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래머를 하면은 평상시 같을 때는 디버깅 툴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 짰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일부러 낮춰서 지루함을 없애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평상시 때 시간에 맞춰서 팔굽혀펴기 뭐 30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 번만 더 하기, 두 번 더 하기. 우리 헬스클럽 가서 이제 PT 선생님이 하시면 어저께 했던 것보다 오늘 할 때는 하나 더, 두 개 더, 뭐 이렇게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난이도를 날마다 높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때는 난이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실력을 낮춰서 자기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횟수를 높이든지 심지어는 업무를 개선,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작업하는 것을 엑셀로 VBA를 이용해서 자동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좀 더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할 때는 뭐냐면 일은 복잡한데 실력이 떨어질 때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난이도를 낮추는 겁니다. 난이도를 낮출 때 대책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일을 쪼개서 하는 겁니다. 우리 리스타트업 할 때 스타트업 창업자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신제품을 처음부터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프리토타입 해갖고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실패해도 이번 주에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 실행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번에 바로 큰 어떤 걸작을 만들어서 창업해야지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아주 잘게 쪼개갖고 내가 당장 요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짜게서 생각하면은 불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이도를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실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거의 달인 명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잘한다는 소프트웨어 툴키트를 사다 쓰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례 연구를 해갖고 잘했던 베스트 프랙티스의 방법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몰입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을 할 때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일을 할 때 좀 너무 이제 잘해갖고 지루하다 그러면 아까 방법도 이 제안을 가지고 난이도를 높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화면이 조금 없어지면 좋겠네요. 밑에 내볼게요. 예, 좋습니다. 학습 효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는 그 문법 보통 문법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배울 때도 문법을 배우잖아요. 뭐 명사, 뭐 동사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이보다는 바로 문장을 읽고 회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배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누가 잘 만든 코드를 읽고 왜 코드가 이게 무엇을 작동하는지 배우고 그걸 흉내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능을 좀 바꿔보고 그러니까 일부러 잘 된 것들을 가지고 흉내내보기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이 문제를 풀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그걸 잘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것들도 소위 말해 암묵지를 배우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실수는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그를 미리미리 다 예측해서 예방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미리 다 예측해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할 때 두 가지죠. 예방과 치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방책이 잘 안 먹힐 때는 예방은 이제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만 몰입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뭐냐면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그 실수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 대신 무슨 얘기냐?
실수했을 때 비난하거나 처벌이 막 가해지면은 학습이 안 됩니다. 근데 예방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막는 거기 때문에 왜 너 이거 안 지켰어? 왜 이걸 따라 안 했어? 라고 해서 주로 비난과 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예방으로 막는 것들은 잘 안 맞는다라는 게 저자의 얘기고요. 오히려 실수 발생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대응책을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이때 비난하지 않고 잘 회복하도록 도울 때 학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빠른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대응도 이제는 대응이 예방보다는 치료를 잘 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메타인지로 생각하기. 메타인지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일을 했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질문하고 분석하는 게 메타인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근에 보면 우리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나면 맨 마지막 시간 때 성찰하잖아요. 베느실 하잖아요. 오늘 배운 게 무엇이냐? 느낀 점 무엇인가? 실행할 점 무엇인가? 그게 사실 메타인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아, 나는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뭘 배웠다고 생각하지? 아, 그리고 이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들지,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 들지? 이다 이거 메타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건데 첫 번째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야 학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어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돼 없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저항하게 돼요. 저거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저기 저 기술 이용해서 우리만 잘 되지 다른 사람은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최근에 그 공유 자동차 나왔을 때 택시 업계에서 되게 반발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회적 자본이 아, 저 기술에서 저 기술은 저걸 도입한 사람만 잘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배려 못 하는 거야라는 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국권이 돼 있는 데서는 혁신의 저항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갖춰야 되냐? 사회적 기술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액션 러닝에서는 설득, 소통, 경청, 칭찬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냐면 서로 도움 주기, 피드백 적절하게 해주기, 영향력 미추기,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임하기. 어떻게 보면 액션 러닝 기반의 팀 빌딩이 잘 되어 있는 팀이 전형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이 애자일도 하고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문가는 특정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특정 영역의 최고 전문가다라면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적 자본을 잘 형성하고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도록 막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 미치고 이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장을 배웠고 이제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한데요. 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관찰 능력이 필요하고 행동 능력, 액션으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창업이나 뭐 린스타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 싱킹에서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잘 관찰하고 그다음에 액션 플랜으로 바꿔 나가는 것. 이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또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잘 제대로 개발 안 되고 비용이 막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뭘 잘못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냐? 관리를 잘못하면 64배가 발생하고 시스템을 잘 못 만들면 25배가 발생하고 사람이 잘 문제가 생기면 19배? 그럼 도구에 문제가 생기면 2.997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실제 관리자가 뭐부터 우선순위냐면 문제가 생길까 봐 도구 바꾸고 그다음에 사람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만들고 여기서 관리는 이제 최고 경제 관리입니다.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호 순서나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랑 역순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어떻게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좀 높일 수 있느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모듈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 하거든요. 그 모듈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추상화 작업입니다. 추상화 작업 뭐냐면 우리 액션 러닝이나 디자인 싱킹 할 때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한 것을 포스트에 적죠. 포스트에 적은 것을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NGT라 해서 그룹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소프트웨어도 그런 절차를 따집니다. 어떤 것을 모듈로 만들 것인가, 모둠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막 정리하거든요. 그걸 일종의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소프트웨어를 잘 짜기 위해서 코딩 잘한다는 것은 무슨 개념들을 모듈로 만들까 이런 것들 하는 추상화 작업을 잘하는 것인데 결국 이걸 잘하려면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잘 되면 개별 사람들을 부분부 다 합의 전체가 커진 집단 지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 소프트웨어 만드는 과정도 이런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액션 러닝에서 얘기하는 팀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잇 가지고 하는 엔티티 작업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공학의 역사는 벌써 이런 추상화를 얼마나 잘 만든 추상화 역사랑도 연관이 있고 결국 혼자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협력체계를 만드는 거를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요 분야를 애자일을 잘 연구하는 거가 일반 스타트업이나 일반 창업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핵심은 뭐냐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숨기는 거 없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공유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이게 돼야 소통을 기반한 신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유할 때 핵심이 내가 잘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만 공유하세요. 그 중에 하나만 공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꾸 숨기려고 들고 아 내가 잘했는데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공유, 복수계 공유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만 공유해, 최고로 잘한 것만 공유해, 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내가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되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텐데 그냥 내가 했던 걸 다 공유해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이럴 때 최고의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뭐 꺽쇠가 여러 개 막 썼잖아요.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하나, 두 개 공유한 것보다 복수개 공유한 경우에 더 성과가 높았다 이런 얘기가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좋은 품질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좋은 품질은 누구한테는 가치가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한테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있어도 무슨 이유를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공감을 사야 그 결함도 결함으로 안 보이고 좋은 품질도 좋은 품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질을 결정할 때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배제할 수 있고 마음에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아무리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줘도 좋은 감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내린 의사결정에 감정과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감정과 직관을 서로 좋은 감정을 있게 하려면 앞서서 얘기했던 그 공감하는 역량들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행동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위로 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이렇게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은 뭐냐면 전문가는 언제나 탑다운 방식으로 깔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 모시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교통정리해줘. 이거 문제는 뭐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돼. 라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통 하향식 접근,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향식 접근, 바텀업 방식 접근할 때는 우리 탐색적으로 알아본다든지 디자인 시킹 접근, 관찰하고 알아볼 때는 이제 바텀업 방식인데 최고의 전문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확실성 높을 때는 탑다운식으로 접근한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문제는 잘 정의된 문제도 있지만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잘 정의된 문제도 막 혼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잘 정의된 문제가 막 섞여 있는 게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뛰어난 전문가는 뭐냐면 평상시 때는 내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봐서 그럼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볼까라고 현장을 가보고 조사한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상향식 접근을 쓴다는 겁니다. 괜히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난 전문가인데 뭐 다 알아 하고 무조건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최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하향식도 하고 어떨 때는 상향식도 하고 이거를 막 섞어 쓰는 것이 좋은 전문가인데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상호 참조 전략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레퍼런싱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추상을 만들고 구상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영역도 들어갔다가 추상적인 영역도 갔다가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추상화됐던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했다가 또 추상화됐던 얘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가다가 그럼 어느 순간 아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하 모먼트 있죠. 아하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소위 말하는 바보 도토리는 소리와 함께 아하 진실을 진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로 사람들과 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자꾸 일의 단위를 크게 하지 말고 작은 단위로 배치 사이즈를 작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모아놓고 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복수대통 이 독서 모임도 사실 전문가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팀일수록 뭐가 중요냐? 퍼실리테이팅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책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전문가 협업팀이 있었는데 이때 퍼실팅이 없었던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문가들이 주구낭반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갖고 오히려 성과가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성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서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협력을 위한 방향 제시, 그라운드를 제시해주고 또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제시해줄 때 성과가 확 나오지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일수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 팀 방식이 바로 이런 퍼실리테이터 기법으로 이용해서 팀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퍼실리테이팅 할 때 핵심이 심리적 안정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해준다는 거죠. 이 심리적 안정감을 노력한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나 의견, 질문, 실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놀림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깔아주는 것.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어쩌다 한 번 토론이나 워크숍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뭐 한 두 달에 한 번, 뭐 반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안 생기고요. 예, 마이크로 인터랙션 해갖고 일상적으로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OKR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팀원들까지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돼야 학습이 빠른 팀이 되는데 결국 학습이 빠른 팀은 그냥 기술을 익히는 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익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업무에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바로 팀이 전체가 잘 학습하는 것이 팀 전체의 역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미처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애자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자일이라는 단어 뜻이 기민하다가 민첩하다는 단어 뜻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 시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애자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애자일, 그러니까 공공조직도 애자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공공조직 애자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사업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조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고 대응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모든 조직에 애자일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선택, 뭐 스타트업, 그다음에 IT 뭐 이런 데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애자일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밀접하게 대응하는 전략. 이때 핵심 구동 원리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학습을 해야 되고 조직이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학습 왜냐면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팀이 학습을 계속 안 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전체의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중에 아니면 기업가 중에 학습을 안 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팀이 협력하는 체제를 계속하는 것. 결국 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이거잖아요. 우리 함께 자라기. 함께라는 건 협력이고 자라기는 성장입니다. 함께 성장한 팀을 만드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제너러티브티라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이게 생성성입니다. 미리 예상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성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시 건설할 때 건축물 말 때 미리 성장할 걸 염두에 두고 여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에 판교를 가보니까 판교에 있다가 이제 판교를 떠나는 회사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판교를 떠나냐? 이제 기업이 성장하니까 더 이상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판교에 더 있었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생선성인데 불확실성의 학습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백을 만들어 두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향점이 뭐냐? 날마다 고객의 가치를 정하는 것을 핵심 지향점으로 두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내가 물어봐야 돼요. 나의 고객은 누구죠? 저도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고객은 누구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나의 고객이고 우리 학생들도 고객이고 이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 고객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가치를 전하고 그다음에 이들과 같이 학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푸세통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학습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이때 나눠지는 핵심 주제가 되게 중요한 가치이고 이거를 날마다 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에자일의 핵심 성공 요인은 고객을 참여를 유도하는 것.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개발할 때부터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만드는 것, 고객과 함께 만드는 것, 모든 조직이 고객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조직이 막 생긴 성수도가 낮은 조직일수록 고객 참여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같은 경우에도 조직 성수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참여 반드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빠른 개발 주기, 그러니까 학습 주기, 린 스타트업 방식에 자꾸 저질러서 실패해보기, 그런 통해서 배우기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자일 프로젝트 핵심 성공에는 성패를 자주 유지하는 이해 관계자들,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참여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결국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개인이 혼자 학습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 마치도록